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6일 밤 10시입니다. 밤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창문을 열어 놓으니까 이게 가을비가 아니라 여름 폭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수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산치수가 정말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4대강 유역 개발을 하면서 댐을 11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도권에 인구의 반이 몰려 사는데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댐이 많아서 여간한 비에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아프리카에는 아주 자연재해 그리고 인재가 겹쳐가지고 떼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강진으로 수천 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며칠 지나서 리비아 동쪽에서 데르나라는 그 해변 도시가 폭우로 댐이 무너지면서 그냥 쓸려서 현재로는 약 3만 명 정도가 죽거나 실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3만 명이라면은 유명한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본의 그 도호쿠 지방 대지진 플러스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 안 됩니다. 그때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리비아는 지금 내전 상태니까 이 참상이 알려지는데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이 참사는 세계적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뭐 총기 사고로 10명이 죽었다 하면은 크게 보도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사고가 나면은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어도 크게 보도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입니다. 크게 보도되지 않으면은 세계의 관심도 적어서 그 대책이 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리비아 하면은 요새 지중해를 건너서 저 유럽으로 가는 난민선의 그 난민들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리비아가 내전 상태로 들어간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으니까 리비아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떼죽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비아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리비아라고 하면은 1994년에 리비아를 기행하면서 취재를 했으므로 그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리비아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리비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전 상태로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리비아 지도를 펼치면은 저 서쪽에 트리폴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리비아의 수도였습니다. 가다피 때 그 전부터. 그리고 동쪽에 해변에 벵가지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는데 벵가지에 근거를 둔 나라가 하나 있고 트리폴리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트리폴리에 있는 정부가 공인을 받고 있지만은 벵가지는 독립적으로 군벌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가지고 두 정치 체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묶으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비극은 언제부터 급속도로 악화되었느냐 하면은 2011년입니다. 여러분 2011년이면은 12년 전인데 그때 아랍의 봄이라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투니시아에서 시작된 시위로 투니시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바로 옆에 있던 이집트로 불길이 넘어와 가지고 이집트의 수십 년 동안 독재를 하던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게
리비아로 번져가지고 리비아에서 4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던 가다피 정권이 타도되었습니다. 이 가다피는 20대 청년 장교로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정을 무너뜨리고 독재를 했는데 참 국제사회에서 말썽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양질의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구가 700만 밖에 안 되므로 이 석유 팔아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94년에 리비아를 기행을 해보니까 정말 잘 살만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리비아는 저 남쪽으로 가면은 사하라 사막이지만은 북쪽의 이 지중해 연안은 길쭉한 동서의 그린벨트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비도 오고 아주 토양이 풍부하고 태양열도 잘 받고 해가지고 그 과일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 카르타고 그리고 로마 시절에 이 지역이 바로 그 제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배출하고 흔히 아프리카라고 하면은 무슨 미개인처럼 여기던 시대가 있었지만은 이 지역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아프리카 거기에 면한 나라가 모로코, 알제리, 튜니시아, 리비아, 이집트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는 로마 문명권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플러스 또 석유까지 나니까 가다피가 지배하고 있던 리비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때는 미국을 능가한 적이 있습니다. 또 1993년에 석유 쇼크가 왔을 때 이 가다피의 리비아는 발언권이 셌습니다. 가다피의 리비아가 생산하는 질 좋은 석유가 아주 가까운 유럽에 수출되었으므로 아주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재가 길어진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리려는 사람은 그렇게 장기 집권하면 바보라도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기 집권해가지고 경제 발전시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카다피가 42년 동안 장기 집권했지만은 결국 그 나라를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2011년 튜니시아에서 출발한 아랍의 봄 때 리비아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카다피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유럽, 미국 등이 합세를 했습니다. 특히 유럽,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카다피 타도에 앞장서고 공군을 파견하고 해가지고 카다피를 타도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카다피는 도망다니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습니다. 저도 그때 야 이제 민주주의가 아프리카에도 오는구나 하고 반겼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사태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아랍의 봄 사태를 이제 12년이 지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튜니시아가 그나마 민중봉기를 통해서 독재자를 밀어냈는데 그나마 아직도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집트는 어떻게 됐느냐. 무바라크를 타도하고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을 했다가 무바라크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 군부 쿠데타를 만나가지고 다시 군사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카다피를 타도한 이후에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실패하고 부족끼리 나눠서 한참 내전을 하다가 지금은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10년 이상 거치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대충 아사드가 진압을 하는 과정인데 거의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고 이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이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여기서도 또 난민이 발생해가지고 유럽의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예멘도 장기 집권 체제가 무너지면서 내전으로 가서 지금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멘, 시리아, 이집트, 튜니시아, 리비아, 이 5개 나라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 5개 나라 중에 아랍의 봄이 기대했던 바, 서구에서 기대했던 바, 민주주의 국가를 제대로 완성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랍의 봄 이전보다 나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멘과 리비아는 이 국민 국가로서 지금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슬람 국가, 그리고 경제가 후진된 나라에서는 독재를 타도한다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강력한 지도자가 물러나면은 민주주의는 그냥 부족국가 시대로 가든지 내전 상태로 가서 후퇴하여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한국에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죠. 1950년대 한국은 민주주의 역사가 10년도 안 되는 어리고 어린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 욕을 합니다.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고 욕을 합니다. 그 기준은 영국이나 미국의 기준으로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1950년대, 60년대에는 링컨을 한국 대통령으로 세워도 오히려 더 독재를 했을 겁니다. 바로 아랍의 봄이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바탕이 있어야 된다. 즉 강력한 지도력과 함께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준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가 잘 되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4년에 저는 당시 리비아에 동아건설이 세계적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수로 공사였습니다. 대수로, 사하라 사막을 뚫어가지고 그 지하에서 흐르고 있는 물을 뽑아가지고 벵가지라든지 이 해안 도시로 보내는 그 대수로 공사를 동아건설이 하고 있었는데 그걸 취재할 겸 해가지고 제가 1994년에 튜니시아, 리비아에 가서 한 2주 동안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게 정말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나라다. 그리고 당시에 카다피의 독재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질서는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질서, 테러도 별로 없고 도둑도 별로 없고 트리폴리나 벵가지는 안전했습니다. 다만 당시에 카다피가 지령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출발해가 미국으로 가는 페남 여객기를 폭파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폭파 사건의 보복으로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이 많아서 거뜬하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다피는 핵폭탄 개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핵폭탄 개발을 다 포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도 리비아를 좀 봐주려고 했습니다. 리비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달러로서 리비아가 개방 쪽으로 가려고 할 때 불운하게도 2011년 아랍의 봄 사태를 맞아가지고 붕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트리폴리에서 벵가지까지 이 해안을 따라서 한 1000km를 쭉 자동차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트리폴리에서 동쪽으로 1시간 좀 달리면은 해안에 렙티스 마그나라는 로마 시대 때의
도시가 있습니다. 렙티스 마그나를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탈리아 본토에도 이런 대규모 로마 시대 유적이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폼페이보다 더 큰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물론 관광객이 오지 않아 가지고 쓸쓸하기는 했는데 원형 극장이라든지 로마 시대 때의 무슨 관청 건물이라든지 조각상이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물을 그냥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조각상, 여자, 남자 조각상이 넘어진 상태로 그걸 밟고 지나다니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렙티스 마그나. 여러분, 이 구글에 검색을 하면 렙티스 마그나라고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좋은 정부 만나면은 이 도시 하나로 리비아 전체가 먹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중심지 벵가지에서 조금 더 또 동쪽으로 가면은 키레네라는 또 그리스 시대 때의 도시가 나옵니다. 이것도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도 굉장한 유적과 유물이 있습니다. 키레네와 렙티스 마그나.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관광도시 개발을 한국이나 일본 회사에 맡겼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여행을 마쳤는데, 그때 동아건설은 한국인들은 이제 간부로 나가고 주로 필리핀, 월남, 그리고 조선족, 그리고 태국 사람들을 인부로 쓰고 있었습니다. 인력을 관리하는 동아건설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제일 열심히 일합니까? 저는 조선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태국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일한다. 그 다음에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조선족 사람들은 말이 통한다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맞먹으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랍의 봄 사태를 만나서 가다피를 쫓아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강력한 지도력이 붕괴되어 버리니까 각 부족들로 나눠져서 서로 내전을 벌이고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대사가 피살되기도 하는 이런 참극을 벌리는 상태에서 이번에 데르나라는 데서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 댐이 무너질 거란 예보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를 다스리는 이 군벌 정부가 방치하다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력이 와야 된다는 것은 국가의 기능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내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리비아는 거기 보면은 와디라고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 있다가 비가 쏟아지면 한꺼번에 막 경류를 이루는 그런 근천이라 그러죠. 말라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가 붕괴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내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해지느냐를 잘 보여주는 데가 바로 리비아입니다. 그럼 이게 한국과는 무관합니까? 한국은 지금 내전적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민주당 세력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행세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악마의 무기 거리를 하고 있는데 푸틴과 김정은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그런 쪽으로 몰고 갔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이 민주당은 김정은이 쳐내려오면은 대한민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김정은 편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내전적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절차, 제도가 있으므로 이게 총을 든 내전으로 가지 않는데
만약 이번에 선동 언론과 선동 기자들이 작당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낙선시키려는 그 공작이 성공했더라면, 즉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이 당선된 게 아니라 낙선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그 뒤에 대한민국은 내전적 상황으로 갔을 겁니다. 모든 곳에서 분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군대도 분열됐을 겁니다. 군대가 분열되면 그게 바로 내전으로 갑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전적 구도를 가지고 있는, 즉 대한민국 안에 김일성 세력이 침투해가지고 국회에도, 문재인 때는 청와대에도, 공무원 사회에도, NGO 속에도, 언론 속으로도 그런 반역 세력이 들어가서 정권 연장을 꾀하다가 하늘이 도와서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요사이 역사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2027년 대선에 어떻게 될 거냐, 이 두 차례 선거를 통해서 다시 이재명 세력이나 민주당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은 대한민국은 내전적 구도가 폭발해가지고 정말 피를 흘리는 내전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총선은 피를 흘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적을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절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